안녕하십니까, 최재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특이점이 도래한 초거대 AI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AI가 창조의 영역에 진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이후에 갑자기 바람이 불게 됐죠.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국가와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현상에 있어서 최고의 분석을 해주시고 기업에서 오랜 동안 실무를 담당하신 우리 김전 부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것이 챗GPT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챗GPT가 어떻게 우리의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요. 세 번째는 챗GPT가 우리 기업에 주는 위기와 기회, 그리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챗GPT가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궁금하죠. 마지막으로 챗GPT가 출현에 따라서 우리 개인에 대한 활용, 역할 변화, 사회 영향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근 하루가 1년 같아요. 예. 너무나 하루 안에 1년에 벌어질 일들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만큼 챗GPT가 쏘아 올린 공이 나비 효과가 돼서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이 챗GPT의 기술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예. 또 그걸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이 많고, 또 사회 역시나 이 챗GPT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슈가 뭘까, 또 앞으로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어떤 논란이 얘기될까, 우리는 이 최거대 AI 시장을 어떻게 대비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까, 예. 아니면 챗GPT로 인해서 내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는 걸까, 이 많은 고민들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오늘은 챗GPT를 1번 정확히 이해하고, 예. 2번 챗GPT가 앞으로 어떤 IT 시장의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 해석하고, 예. 그리고 이제 3번 사회, 4번 기업, 그리고 5번 산업. 이 사회, 기업, 산업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 예측을 해서 그와 관련된 우리의 준비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통계를 봤더니 챗GPT를 써봤냐라고 했을 때 한 벌써 30% 이상 실제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것을 이야기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챗GPT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좀 주시죠. 정말 빠른 속도로 사용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안 그랬죠. 예. NFT나 블록체인도 안 그랬었고요. 뭐 그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스마트폰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대는 안 됐는데 왜 챗GPT는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었을까? 예. 뭐 불과 2개월 만에 1억 명 넘는 사용자가 사용할 정도니까요. 챗GPT는 제 생각엔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앞에 챗, 그리고 뒤에 GPT. 챗은 대화잖아요. 예. 즉 대화형 인터페이스, 예. 컨버세이셔널 UI가 핵심이라는 거고요. 뒤에 GPT는 새로운 AI 모델이거든요. 예. LLM이라고 불리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GPT 3.5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기반으로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챗GPT예요. 예. 근데 그 챗GPT가 웹에서 그냥 가입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뛰어나죠. 누구나 쓸 수 있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그렇죠. 너무 쉬운. 두 번째로는 사용 방법이 너무 쉬워요. 새로운 사용법을 배울 필요가 없고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교수님이 제게 질문하듯이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챗GPT가 아주 정확하게 훌륭하게 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챗GPT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챗,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GPT, 새로운 AI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화형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사실은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기존의 인공지능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여쭙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해답이 되긴 하겠네요. LLM, 예.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요. 기존에도 물론 인공지능이 똑똑했죠. 2016년도였던가요? 예. 알파고가 갑자기 그렇죠. 등장해서 이 바둑 이세돌 그때도 바람이 불었었죠. 난리가 아니었죠. 예.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그 난리 난 이후에 바둑 시장이 바뀌었나? 사람들은 바둑을 안 두나?
알파고만 바둑 떴으니까 이제 사람은 바둑 뜰 필요가 없겠다 해서 아예 바둑 시장이 바뀌었나? 사람들은 바둑을 더 이상 안 두나? 그런 의문이 있는데 아니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즉 알파고도 물론 놀라울 만한 기술이었는데 2번 그 기술이 사회 저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었죠. 예를 들면 저는 바둑을 안 두거든요. 저와 관련이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챗GPT는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모든 일상에. 아, 그래서 1번 챗GPT는 기존의 AI와 다르다. 뭐가 다르냐?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AI라는 거죠. 이게 1번이 다르고 2번 그럼 범용적으로 쓰려고 하면 알파고처럼 네로우 AI라고 하거든요. 특정 목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특정한 용도의 AI. 그건 알파고. 기존의 대부분의 AI는 그래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AI는 운전만 잘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페이스 레코그니션 AI는 얼굴 인식만 잘하는 거죠. 그런데 챗GPT에 사용된 AI는 범용 AI로서 그냥 이거저거 다 잘해요. 근데 그 다 잘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AI 모델로 가능해졌죠. 그 중간에 랭귀지가 중요해요. 그 랭귀지가 컴퓨터 랭귀지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수백 가지잖아요.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예. 일본어도 있고 그 모든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AI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AI하고는 좀 다릅니다. 부사님 같은 경우는 SK에서 인공지능도 하셨고, IoT도 이렇게 하셨고, 어떻게 보면 산업의 전선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LLM이라고 하는 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이게 쉽게 이렇게 확 다가올까요? 그럼 장표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기술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용어에 대한 정의와 개유에 대한 구분입니다. 예. 챗GPT는 우리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 서비스를 가리켜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부르죠. 생성형 AI. 무엇인가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챗GPT는 말을 만들어내거든요. 글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쓸 수 있는,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부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AGI 서비스라고 부르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예. 즉 초거대 AI라는 뜻이에요. 그런 초거대 AI의 서비스입니다. 그럼 챗GPT는 어떤 AI 모델로 만드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GPT 3.5라고 불리는 LLM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모델로 만드는 게 챗GPT라는 거죠. 그럼 이걸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이 GPT 3.5나 챗GPT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정리하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LLM의 하나인 GPT 3.5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불리는 서비스인 챗GPT를 만들었다. 예. 그런데 이 챗GPT는 기존과 뭐가 다르냐? LLM이 되게 기존의 AI와 다르다. 두 번째, 컨버세이셔널 UI를 지원한다.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여기 이 GPU는 이 LLM을 가동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게 어떤 비용이냐? GPU라고 불리는 새로운 NPU, 즉 AI 반도체 칩셋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 하나는 그러면 챗GPT밖에 없느냐?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가. 그거 말고도 많죠. 똑같은 회사인 오픈 AI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달리라고 불리는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를 만들었고 또 스테빌리티 AI라고 있어요. 예. 이 회사도 오픈 AI처럼 LLM 엔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드림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정리하면 스테빌리티 AI라고 하는 회사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불리는 LLM 엔진 기반으로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드림 스튜디오를 만들었죠. 예. 물론 이 역시도 GPU를 많이 쓰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드웨어의 이제 GPU와 그다음에 LLM의 모델과 그다음에 이런 컨버세이션을 플러스 이렇게 킬러 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지금 챗GPT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무엇인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요 끝단에 보는 어떤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네. 또 이렇게 기분이 막 업돼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확산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 뒷부분에 서비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하드웨어, 예.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모바일 세상이 펼쳐졌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API와 SDK가 오픈되어서 예. 앱스토어가 런칭됐고 그렇죠. 수백만 개의 앱들이 앱들이 나왔잖아요. 생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챗GPT는 하나일 뿐이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뒤에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실 모든 기업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서 어그레시브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까지 그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거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사실은. 일반인들은 여기 있는 킬러 앱, AGI 서비스를 쓸 것이고, 이 뒷단위를 제공하는 백엔드 회사들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아까 오픈 AI와 스테빌리티 AI가 LLM 엔진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구글도 람다라고 만듭니다. 예.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바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는 코지피티라고 있고, SK텔레콤도 그런 LLM을 가지고 있고. 근데 전 세계에 많지가 않아요. 아마 손으로 꼽습니다. 10개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LLM이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1번, GPU, 인프라를 너무 써서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예. 2번, 어마어마한 제너럴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넣는 것만 해도 수집해서 넣어서 뗄감으로 때워서 GPU를 사서 에너지를 집어넣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기술력도 필요하고 돈 있고 기술력 있는 빅테크 기업이 많지 않아서 이건 소수만이 만들 수 있죠. 야, 이게 지금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스트럭처를 금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초고대 AI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LM 기술, 아까 말씀하신 GPU에서부터 LML, 그 다음에 모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쪽에서 보면 LLM 기술이 이거 말고 또 다른 데 적용할 것이 없는가. 뭐 이런 것도 대단히 궁금해야 할 것 같거든요. 네네. 혹시 그런 새롭게 접근할 만한 서비스가 있을까요? 그 LLM이라고 하는 엔진은 무엇인가 생성해주는, 근데 그냥 생성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잘 이해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무엇인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림하고 글자뿐만 아니라 예. 영상도 만들어줄 수 있고 소리 그리고 음성까지 합성해줄 수 있죠. 예. 그런 합성을 해주고 만들어줄 수 있는 영역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 코파일럿이라고 불리는 기능이 예. 제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MS 워드와 파워포인트와 엑셀에 그 기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피스를 사용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기능을 사용할까요? 100개의 기능 중에 몇 개나 사용할까요? 저는 어디서 봤습니다. 10개 정도 사용합니다. 맞아요. 예, 예. 저만 해도 한 20개도 못 사용해요. 엑셀에 예, 얼마나 예. 많은 함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컨버세이셔널 UI 기반의 LLM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그냥 엑셀에서 내가 뭘 메뉴를 눌러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코파일럿한테 명령 내리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 A 셀부터 D 셀까지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함수를 써가지고 답변만 딱 해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웬만한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스마트 스피커 예, 예. 사실 쓰다 말았죠. 예.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기능이 되게 제한적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 스마트 스피커에 챗GPT가 들어간다고 하면, 즉 LLM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면 웬만한 모든 말들을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고 예. 그리고 인터넷에 수집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잘 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챗GPT와 같은 LLM은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 소프트웨어와 모든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고대 AI 용어 자체가 그다음에 범용 AI 뭐 이런 용어가 그 만병통치약은 원래 약이 아니다 네. 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서 모든 거에 다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될까라고 했는데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게 범용이라고 하는 용어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야,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강력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 자동차다. 그러니까 뭐 범용 AI를 써서 아니면 이 LLM 모델을 쓰든지 이게 테슬라 자동차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상상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LLM 그 자체가 적용될 이유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AI 알고리즘도 다 내로우한 문제, 기업의 특정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그렇게 발전할 거거든요. 근데 LLM은 내로우한 게 아니라 범용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 얼굴을 인식한다거나 앞서 이야기했던 자율주행차를 더 고도화하는데 이용될 게 없죠. 하지만 다른 데 이용될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운전대에 딱 앉아서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죠. LLM 기술 기반으로
만약 챗GPT가 자율주행차에 탑재되어 있다면 오전에 있는 스케줄 확인해가지고 내가 거기 들렀다 가는 도중에 혹시 충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면 충전하는 거 내 내용한테 따로 알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정리한 다음에 나한테 알려줘봐 라고 하면 그런 다양한 정보를 조합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나에게 어떤 솔루션을 답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해지겠죠. 그건 기존에 있었던 테슬라 자율주행에 할 수 없는 기능이거든요. 그런 구현이 가능합니다. 아, 저는 지금 부사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훅 하고 들어간 건데 참 말씀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질문이 있으신데요? 손을 드셨네요. 예, 우리 관객들도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사장님께서 아까 계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아마존 고에서 쓰는 AI, 그 다음에 테슬라 자율주행을 위해서 쓰는 AI, 이제 각각 AI가 다르잖아요. 그건 LLM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쓰이는 AI하고 초거대 AI하고 그 층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 계위는? AI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프론트 AI와 인더스트리얼 AI. 인더스트리얼 AI는 특정 기업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들입니다. 주로 그게 방금 질문하셨던 자율주행이나 혹은 아마존 고 같은 데 적용된 그 외에도 또 많죠. 그런 형태의 AI는 네로우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부르는 말이 ANI예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자, 그러면 프론트 AI는 일반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범용 AI예요. 근데 그 범용 AI가 1세대 AI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로 나왔었죠. 물론 범용적이기에는 좀 약간 약했죠. 왜냐하면 TO 대화라고 하는데 태스크 오리엔티드 대화, 특정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AI였었거든요. 왜? 기술이 조금 범용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LLM 기술이 나온 거죠. 그 LLM 기술은 초거대 AI예요. 범용 AI보다 더 훨씬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1세대 AI 어시스턴트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죠. 그걸 오픈 다이얼로그 하면 자유대화. 특정한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죠. 특정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정보를 찾아줄 수도 있고 상품을 추천해 줄 수도 있고 감성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정리를 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AI들은 주로 인더스트리얼 AI, ANI고 지금 설명드리는 초거대 AI는 LLM 기술 기반으로 만든 AGI고 그러면 향후에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 완전히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AI 시대가 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지금 LLM보다 훨씬 더 초거대 LLM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기업들이 쓰는 AI는 초거대 AI는 아닌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거대 AI는 이제 지금 유일하게 나와 있는 건 LLM이네요. 그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LLM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기업들은 기존에 쓰던 네로우 AI를 더 고도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AI는 그대로 고도화하고 이 LLM 기술 기반으로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덧붙일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겠죠.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각각의 인공지능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주는 FSD, 그 다음에 알파 텐서, 델리, 갈락시아,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이렇게 봤더니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게 2045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런 싱귤러티가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이야기가 됐던 건데 이런 것이 나오면서 어떻게 그것이 좀 땡겨지나요? 좀 궁금해서 이게 점점 인공지능의 세계가 다가오니까. 그러게요. 특이점이 언제 올까 다 관심사였죠. 뭐 누군가는 작년에 제가 봤던 많은 책들에서는 2050년도 못 올 거다. 2100년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작년도에 나왔던 GPT 3.5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챗GPT를 보고 아니 근데 사실 GPT 3.5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GPT 3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GPT 2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GPT 1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1, 2, 3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놀랄 만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왜 3.5 이렇게 열광하느냐? 챗GPT라고 하는 서비스가 붙었기 때문에. 챗GPT라고 하는 서비스가 3.5에 붙으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기존에 GPT-3까지는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근데 3.5 기반으로 만들어진 챗GPT는 사람들 2억 명, 3억 명의 사용자들이 쓰면서 피드백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강화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는 쓰면 쓸수록 거기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사용자들에게 반응을 체크를 해서 LLM 기술, GPT 3.5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예요. 그걸 RLHF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기술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GPT-4도 나왔는데
GPT-4도 원래 올 연말쯤 내년쯤 나오기나 할까 싶었는데 이거 금방 나왔잖아요. 예. 4개월 만에. 놀랐습니다. 저도 엄청 놀랐거든요. 그러면 특이점은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새로운 산업이 바뀌면서요.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이게 키보드였다가 그 다음에 마우스로 넘어갔다가 터치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보이스로 이게 UI UX가 바뀌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인터넷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뭐 바뀔까요? 그걸 제가 장표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년간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조작 방식은 키보드, 마우스, 예.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용했죠. 그런데 어떤 물리적인 장치를 이용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 디바이스인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우리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언어를 이해해서 사용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X표를 누르면 종료되죠. 예. 화면을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면 두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축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예. 스와이프라고 하죠. 예. 다 우리가 사용 방법을 배운 거잖아요. 그 방법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쓸 수가 없거든요. 예. 마우스만 해도 더블 클릭과 클릭이 다르죠. 그렇죠. 드래그가 예. 다르고.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20년간 우리가 사용했던 컴퓨터, 스마트폰의 조작 방식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 자, 그런데 달라졌죠. 챗GPT의 핵심은 컨버세이셔널 UI라고요. 그리고 GPT-4는 멀티모달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년간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방식과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핵심은 대화형 인터페이스. 그리고 GPT-4는 멀티모달. 멀티모달은 눈이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귀가 달린 거고. 아. 확 달라진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 여기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 새로운 하드웨어와 새로운 기기,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말을 얘가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을 얘가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예. 얘가 눈과 귀가 달려서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보는 걸 자동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까 부사장님 그 인간의 피드백을 반영한 강화학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많이 잘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럼 GPT 3.54 같은 경우는 어떤 학습이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지도학습은 가르쳐준 겁니다. 사례를 집어넣어서 가르쳐주고 그걸 기반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 거고, 비지도학습은 아무런 코멘트 없이 지가 알아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강화학습은 새로운 형태의 사용자 피드백이 들어가서 더욱더 강화된 거죠. 그런데 GPT 3.5부터는 가장 핵심이 강화학습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피드백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수억 명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계속 인입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일반적인 AI는, 특히 LLM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때려박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학습한 다음에 멈춰요. 그러니까 GPT 3.5와 GPT-4는 다른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GPT 3.5에 RLHF가 들어가게 되면 수시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그런 LLM을 가질 수 있는 거죠.